야구장인데 이제 여기서는요 원래 본 야구장은 태계원에 있고 여기 한양대 대운동장은 우리가 이제 대회를 앞두고 여기서 연습을 하거나 동기훈련에 연습 많이 했었죠. 동기훈련 때 그냥 맨 흙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천연잔디로 바뀌었네요. 오랜만에 와보는 것 같습니다. 자, 한양대 목요일 오랜만에 왔는데 참 감회가 새롭고 여러가지 추억이 소환되는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힘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막 숨이 여기까지 차네요. 여기가 이제 우리 대학교 제가 4년 동안 있던 기숙사고 대학교 다른 데 다 바뀌었는데 여기만 안 바뀐 것 같아요. 한양대 1호실, 2호실, 3호실, 4호실인데 그때 1호실에 이제 유지연 LG 트윈스 감독, 이원식, 차명주, 박찬호, 그리고 강혁, 나까지 이렇게 해서 썼던 거고요. 아침에 이제 7시가 되면 1학년이 먼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여기에 딱 서요. 2학년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러면 이제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해요. 그러면 한 30분 되면 이제 3학년이 일어납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이제 같이 이제 또 복장하고 4학년은 이제 7시 50분 정도 나옵니다. 그때 되면 이제 목소리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 이제 인사를 하죠. 그러면 이제 저 위에서 축구부랑 야 조용히 안 해 야구부 막 이랬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한양대가 유명한 게 또 이제 식사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예, 굉장히 그래서 타부에서 오고 타 학교에서도 굉장히 우리 나오는 식단을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층수가 좀 바뀌었네요. 야구부가 들어와 있네. 안에 뭐 모습들은 바뀌긴 했는데 똑같네. 지금도 이제 화장실 저희가 항상 화장실 청소를 하거든요. 야, 화장실 청소했던 생각도 나고 하여튼 진짜 안녕하세요. 이경필이 간다의 이경필입니다. 네, 오늘은 한양대학교에 왔습니다. 한양대학교는 제 모교이기도 하고 야구부가 아닌 교육공학과 유영만 교수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자, 교수님을 모시기가 정말 힘들었는데요. 모신 이유는 제2의 삶을 운동선수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여러가지 또 얘기를 듣고 교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경필 간다의 지침서가 될 수 있는 아주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유영만 교수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가시죠. 구 99권에 책을 못 읽은 사람도 있는데 지금 99권의 책을 쓰시고 네, 안녕하세요. 이경필이 간다의 이경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뭐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양대학교에 왔는데 한양대학교에 온 이유가 제가 야구에 관련된 게 아니고 우리 참 교육공학과 요즘에 가장 핫한 교수님인 것 같아요. 유영만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앉아서 생각은 그만하시고 나가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네. 이경필 선수가 야구할 때 저는 유학을 갔다 왔으니까 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없어졌구나. 네. 그렇죠. 교수님 강의를 혹시 들을 수도 있었겠지만, 네. 듣지를 못한 게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모시게 된 이유는, 저는 이경필이 간다는 사실 이 야구선수의 제2의 삶, 사실 만나보고, 물어보고, 이렇게 이제 소식을 전하는 건데, 네. 살아가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참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거는 은퇴 선수협의회 이제 감사회로 있습니다. 감사회가 네. 있는데, 한 700명 정도 돼요, 회원이. 근데 그 회원들이 선수 때는 굉장히 좀 부유하게 잘 살다가 은퇴 이후의 삶이 사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조금 헤쳐나갈 수 있을지 한번
계속 궁금했는데 교수님 만나서 그 얘기를 한번 묻고자 합니다. 저는 은퇴 설계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네. 아무튼 은퇴를 앞둔 저한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운동선수 출신이고 자 제2의 삶을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제가 2분의 1 책을 쓰면서 후반전이 반전이다 이런 컨셉으로 책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20살을 사는 친구는 전반전을 뛰었다고 생각하면 40살까지 사는 거는 그러면 이제 후반전이잖아요. 그렇죠. 40살까지 살면 안 죽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40살이 또 전반전. 네. 그러면 이제 전반전 뛰었으니까 80살이 후반전이 되는 거죠. 네. 제2의 인생 이거는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전반전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마음에 안 드니까 네. 앞으로 살아갈 삶을 이전 삶과 다르게 살아가기로 결단을 내리는 순간 저는 그게 제2의 인생을 출발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2의 인생 후반전을 언제 준비해야 되느냐 처한 상황에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 천차만별일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언제 내가 직장에 우산을 벗어나가지고 바깥으로 나갈지 대충은 예측이 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이제 계획이 없는 삶이 추운 겨울이 몰아닥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얼어 죽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씩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제가 이제 2028년에 정년이거든요. 대충 제 나이가 밝혀지게 됐네요.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2의 인생을 별로 준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새해가 밝아왔잖아요. 그렇죠. 연말에 사람들이 막 새해가 밝아오고 이제 대단한 결심을 한 다음에 2024년 1월 1일이 딱 펼쳐지면 뭔가 대단한 세계가 펼쳐질 것 같지만 그런 시기별로 대단한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때가 지나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평상시에 자기가 늘 하던 일 그리고 평상시에 자기가 관심 있고 늘 신경 쓰고 노력하는 일 이런 것들을 저는 작은 실천을 이렇게 진지하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저는 반전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저 보험관리사가 개발한 법칙 중에 1, 29, 300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게 1이에요. 1. 상품 백화점 무너지고 성수대교 끊어지고 이런 거. 자, 그럼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끊어진 게 아니라 그 전에 29번의 사건 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사람들이 이제 무시한 거죠. 그러면 이제 29번 전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300번의 작은 조짐이 있었던 거예요. 균열이 가고 뭐 건물에 뭐 미열한 진동이 일어나고 거꾸로 얘기하면 300번을 무시해버린 거야.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어마어마한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인생 법칙에 거꾸로 대입해보면 우리 이경필 야구 선수가 어디 가서 대회 가서 성공을 했어요. 투수상을 받았어요. 자, 그럼 한 번에 위대한 투수상을 받은 거는 어느 날 갑자기 투수상을 받게 됐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이제 29번의 작은 동네 뭐 지역 대회에 가서 이제 우승을 했겠죠. 맞죠, 그죠? 맞죠. 동네 가서 우승하려면 정말 쉬는 시간 빼고 매일 아마 공을 던지는 연습을 했을 거예요. 매일매일 작은 자기가 하는 일의 실천을 반복하다 보면 이제 29번의 성공 체험을 맛보게 되고 29번의 성공 체험이 뭉쳐지면 이제 한 번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한 성취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면 지금 책이 거의 99번, 100번째 책이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교수님은 뭐 책 쓰는 공장이 있나 보다. 아니면 조교를 시켜가지고 책을 쓰나?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매일 시간 날 때마다 읽고 쓰고 그걸 이제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럼 그게 뭉쳐지면 이제 한 편의 글이 되고 그게 또 뭉쳐지면 한 권의 책이 되고 나오기 전까지 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책이 나오기 전까지 또 다른 책을 또 쓰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또 나왔다라고 기다리는 순간 저는 또 쓰고 있었죠. 아무튼 뭐 이런 식의 삶이 제가 평상시에 살아가는 삶이라서 인생 후반전을 특별히 뭔가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지금부터 평상시에 내가 하고 싶었는데 잘 못했던 일 이런 것들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직장인들이 월요일 아침에 출근할 때 다리가 떨릴까요? 심장이 뛸까요? 다리가 떨리죠. 네, 다리가 떨리죠. 출근길을 직장인들이 대부분 다리 떨면서
오늘도 출근하고 네. 내일도 출근하고 금요일 날 저녁이네. 와 이제 해방이다. 그래서 잠깐 노는 사이에 벌써 일요일 날 저녁이 된 거야. 일요일 날 저녁부터 이제 다 펴지는 거지. 월요일 날 또 출근하려고 하니까 그 뭔가 일상의 작은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이거 하고 싶어. 내가 후반전에는 이렇게 살 거야. 그렇게 맨날 말로만 하고 생각만 하고 여전히 다리 떨고 월요일 아침에는 그러니까 내가 올해는 심장 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생각만 하고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안 돼요. 사실 맞습니다. 예. 행동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맞죠. 근본적으로 사람들에서 일상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치명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사실은 변화를 갖고 싶어도 네. 참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참 어렵잖아요. 네. 전부 다 나를 향해서 화살을 쏘고 있는 사람들만 주변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이 난국을 돌파하는 어떤 방법은 없을까? 우리 모두는 저마다 다 힘든 상황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힘든 삶이 사람들한테 더 힘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시험 무대가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예를 들면 이경필 야구 선수도 가장 힘들었던 순간, 이런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이 한양대학교 때는 또 사실은 운동도 힘들었고 그 느끼는 육체적인 고통이 많으니까 정신적인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힘들었었고 프로 갈 때는 프로 가면 더 힘들었죠. 사실 그때는 이제 뭐 정말 이제 제가 상품으로서 상품 떨어지면 바로 진열돼서 빠지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우리는 이제 평생 제가 보기에 힘든 삶을 산다라는 걸 이제 전제하고 가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힘든 상황이 펼쳐졌을 때 이제 그냥 신세 한탄하고 억지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이런 힘든 상황이 왔구나. 그 상황을 버텨낼 수 있는 이제 뭔가 이렇게 대안을 찾아보기 시작해. 조금씩. 출근했는데 팀장님이 최악의 팀장이야. 그러면 누가 출근하고 싶겠어요, 그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생각을 약간 바꿔서 그 최악의 팀장이 기다리고 있어, 월요일 날. 이 친구가 6개월 동안 일하는 거야. 네? 그래서 6개월 후에 최악의 팀장과 일하는 방법, 이런 책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최악의 팀장과 일하는 시기를 책을 쓰는 재료를 이렇게 만드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거야. 거기서도 교수님은 책이네요. 아니, 그렇죠. 책으로 들어가네요. 이렇게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어차피 당분간 다닐 거잖아요. 여기 다니는 동안만이라도 이 회사에 가서 힘든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을 내가 겪는 경험을 쌓는 거야. 이 힘든 경험을 재료로 내가 나중에 나도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극복했다라고 하는 책을 안 쓰더라도 스토리텔링을 하거나 그런 힘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일단 책도 쓸 재료가 없을 그렇죠. 뿐만 아니라 후배들한테 뭔가 감동을 줄 수 있는 인생의 교훈도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할 거면 억지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모든 상황을 억지가 아니라 내 마음에다가 심지를 꽂는 거야. 예. 비즈니스 현장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새로운 배움과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삶의 현장, 책상에서 배울 수 없는 소중한 지혜를 배우는 그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다른 각도, 다른 관점에서 회사를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맞습니다. 교수님 말씀에 제가 좀 동의하는 부분은, 저는 사실은 이 한양대학교는 저희 다닐 때만 해도 굉장히 교율이 세고 힘든 학교예요. 그래서 막상 졸업을 하고 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4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어느 순간에 강해져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웬만한 것들을 다 견딜 수 있는 것들이 돼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우리가 힘들어야 힘이 들어가거든요. 힘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할 때도 아시겠지만 근육 운동할 때 근육이 언제 생기냐면 내가 들을 수 있는 무게보다 조금 무거운 무게를 들고 이게 떨려야 되거든요. 네? 떨렸을 때 이제 여기 근육에 약간 상처가 나면서 그게 아물면서 다시 또 새로운 근육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사는 거는 힘든 순간을 극복해낸 그 이후에 이 힘든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웠던 교훈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멘토나 코치가 되기 위한 시련과 역경의 어떤 담금질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이 순간만 지나면, 팀장님한테 혼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이 또한 영원히 반복돼요. 내일도 혼나고 모레도 혼나고. 자, 그러니까 이 때를 극복하려면 뭔가 결단을 내리고 대단한 변화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투덜대고 한탄하고 걱정만 하지 마시고
내 삶을 조금씩이라도 바꿔보세요. 아니 조금씩이라도 안 바꾼 상태에서 뭔가를 원한다는 것은 저는 그게 뭐가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우리가 얘기하는 도둑놈 신봉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교수님 이제 보니까 굉장히 이력이 좀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죠? 네. 고등학교 때 학창 시절을 보니까 이제 공고에서 용접을 네, 네. 배워서 네, 용접 또 기능사란 자격증도 따시고 네. 네, 거기서부터 한번 어떻게 해서 이렇게 탄탄해졌는지 교수님을 한번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가정 형편이 이제 별로 안 좋아서 인문계 고등학교 갈 형편이 안 좋아서 네, 중학교 졸업하고 수도 전기 공부를 하고 거기 갔었는데요. 거기는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일단 몸만 가면 일단 먹여주고 재워줘요. 기숙사가 있어요. 졸업 후에 100% 한국전력공사에 취업을 시켜줘요. 한전에. 그러니까 내가 그냥 몸만 가면 재워주고 또 때 되면 또 이렇게 깨워서 밥도 먹여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또 때가 되면 또 이렇게 취업도 시켜주고. 근데 제가 가보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꿈꾸는 이상적인 학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고 기술을 배우는 학교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만 되면 이제 자기가 전공한 선택 분야별로 이제 기능사 자격증을 따는. 왜냐면 그 기능사 자격증을 따야 이제 방위 산업체에 네. 근무를 하면 그렇죠. 그 군복무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전에 기능사 자격증을 갖고 취업을 하면 네. 군대도 안 가는 뭐 이런 파격적인 제도였었죠. 가보니까 내 적성에 안 맞더라고요. 부를 따진다 보면 지금 한전에 계셨으면 지금 간부하셨으면은 명예보다는 부는 지금이 더 많았을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면 거기 그 당시 한전 직업 월급만 해도 꽤 많았으니까. 그렇죠. 일단 내가 원하는 학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단 몸은 힘들어도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그때 제가 꿈이 뭐였냐면 일단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게 그 당시 저의 가장 큰 꿈이었었어요. 어차피 이제 그렇게 해서 졸업을 해가지고 제가 경기도 평택 화력발전소에 이제 취업을 했죠. 발전소 가서 또 꿈이 없잖아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날이 암담하고. 발전소 일도 열심히 하면 또 소장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뭐 그게 뭐 거기도 똑같아요. 교대 근무를 합니다. 교대 근무. 교대 근무를 계속 하니까 뭐 일상에 낙이 없고 뭔가 이렇게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꿈도 없었고요. 꿈을 꾼다는 게 사치에 불과했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저를 이렇게 바꾼 거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좀 우연히 책을 읽었는데 이게 이제 고시 체험생 수기집을 읽고 저처럼 이제 공고생이 행정고시, 사법고시를 패스한 수기집을 읽고 제가 수이 확 깼어요. 이걸 읽고 맞아, 내가 갈 길은 고시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결단을 내리고 방송통신 고등학교 막 이거 들으면서 그 과목이 없잖아요. 다 우리는 저 영어 수학 실력이 중3 실력밖에 안 돼요. 수럽계 고등학교는. 왜냐면 그 영어 수학을 따로 뭔가 가르치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당시 그럼 교수님도 그 정도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천신만고 끝에 한양대학교에 들어오게 됐죠. 제가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를 84년도에 입학을 했어요. 올해가 작년에 이제 교육공학과 40주년 기념식을 했었는데 제가 40년 됐네요. 아무튼 저는 이 시점에서 그 파울로 코엘료가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네. 때로는 잘못한 기차가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데려다준다. 제가 고시행 기차를 탔는데 우리 이경필 대표님 고시 공부가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없죠. 그 형들도 재미없었어요. 저 체육과 옆에 고시반 형들 많았거든요. 예, 그 형들도 재미없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재미없는 공부를 계속하면 인생이 불행할 것 같아서 고시 공부를 계속 할까 하다가 고시 공부하던 책을 다 쌓아놓고 밖에서 진짜로 여기다 기름을 부어가지고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책을 다 불질러 버렸어요. 고시 공부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제 그렇게 책을 불질러 버리고 제가 이제 읽으면 재미있는 책들 를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해가지고 연구실에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어마어마한 책들을 제가 지금까지 읽어오면서 이렇게 정신 이상자가 됐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사실 책을 보고 놀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읽은 책도 대부분이고 읽고 있는 책도 있고 이 뒤에 있는 쪽들이 이제 교육학에 관한 책들이 많고요. 교육공학. 저쪽은 이제 언어에 관한 책, 뭐 디자인에 관한 책, 경제 경영에 관한 책,
뭐 저 안쪽에 철학에 관한 책. 그래서 저는 분야를 막론하고 방대한 독서를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교수님 전공이 좀 의심스럽다고. 그래서 전공이 뭐냐고 그래서 사람들이 전공을 잘 몰라서 아직 공부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그래도 2분의 1 책을 보니까 교수님께서 책 내용 중에 책을 정하지 말고 정말 넓게 봐라. 네. 모르는 책도 보고 어려운 책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식을 편식하면 그 건강에 안 좋듯이 책도 자기 전공 분야 좋아하는 책만 계속 읽으면 사유도 그렇게 편향적으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내가 겪어보지 않은 세계의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내가 겪어보지 않은 분야에 있는 다른 책을 읽거나 그러면 이제 내 뇌세포에 색다른 자극이 입력이 되잖아요. 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낯선 생각이 잉태되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 아까 제가 힘든 삶이 여러분의 삶에 소중한 나중에 밑거름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사실 돌이켜보면 이렇게 농사도 져보고 그 다음에 공돌이 농적공도 해보고 장사하다가 잠깐 말아먹고 농공상을 다 체험한 교수는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험의 깊이와 넓이 그 다음에 분야를 가르치지 않고 읽는 책 방대한 독서 이런 것들이 이제 융합이 되면 이제 주제만 정해지면 빠른 속도로 제가 책을 쓸 수 있는 비결이 생기는 거죠. 그냥 이렇게 뭐 제가 사실 뭐 영상 동영상 많이 보면 뭐 이렇게 읽으면 많이 읽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네. 야구 이 운동에도 DNA가 있어요. 네. DNA가 어느 정도 타고나야 프로야구 선수가 될 수 있고 갈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지식적으로 봤을 땐 교수님이 그런 DNA를 좀 타고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당연히 자기 개발도 있어야 네. 되지만. 네. 네, 저는 이제 사실 부모님들이 사실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이제 고2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이제 제가 얼굴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어렸을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쓰는 문체, 이런 필체 이런 게, 누나들이 얘기하는데, 얼굴도 똑같고, 글씨체도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돌이켜보면 저도 천부적으로 글을 잘 쓰는 그런 능력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요. 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일 A4용지 한 장 이상의 글을 수년간 계속 썼어요. 부모님들이 저한테 준 약간의 DNA는 뭐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제가 글을 천부적으로 잘 쓴 것도 아니고 책을 잘 읽는 재주를 가진 것도 아니고 혼자 읽고 쓰고 심지어는 제가 저 대학원 시절에 네. 영어 아티클 한 20개를 뽑아가지고 완전히 완역을 했어요. 번역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해보시면 눈으로 읽는 거하고 그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을 다 우리말로 번역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번역하는 거하고는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언어적 감각이 엄청나게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내 생각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손으로 바깥으로 표출시켜가지고 이렇게 써보기도 하고 어느 정도 이 글 쓰는 근육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경필 선수님 이거 다음 주까지 읽어갖고 와서 도구감 내려면 이거 읽으시겠어요? 이거보다는 얘가 약간 만만하잖아요. 그죠? 아, 예. 처음부터 이렇게 두껍고 난해한 책을 읽으면 네. 읽기 전부터 일단 질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가볍고 얄팍한 책, 만만한 책 읽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읽는데 또 근육이 생겨요. 네. 조금씩 어려운 책을 읽기 시작하면 어려운 책을 읽고 소화시킬 수 있는 내면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읽기만 하지 말고 저는 모든 책을 읽고 나서 다 이렇게 저기 보시면 저렇게 저 견출지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그러네요. 야. 자, 이런 게 에스노 메소돌로지 제목이 어렵지만 아무튼 이런 책을 읽고 그냥 어디다 처박아 놓는 게 아니라 읽은 다음에 기억이 휘발되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책을 읽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면 책을 읽으면서 3331 전법이라고 있어요. 저 마음에 들었던 심장을 움직였던 인두 같은 문장 3가지 꼽아봐라. 그러면 3가지 꼽을 수 있잖아요. 3가지.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3은 뭐냐면 이 책을 읽고 내가 느낀 점 3가지.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 느낀 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책을 읽고 내가 세 번째 3은 뭐냐면 실천할 거 3가지. 자, 그럼 벌써 9개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문장, 인도 같은 문장 3가지. 그 다음에 느낀 점 3가지. 네. 저 실천할 거 3가지. 실천할 3가지. 3, 3, 3, 2, 1.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이 책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 제가 책을 읽는 방법 또 하나 알려드리면 네. 타자 철학이라고요. 대학원생들하고 스터디하는 책인데 한 챕터를 읽은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하냐면 막 이제 메모도 하고 이렇게 그 책에 나오는 개념들 간의 관계를 막 그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한 장을 이렇게 또 그려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 한 장 가지면
한 챕터를 내가 우리 제자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요. 책을 읽은 다음에 이게 예를 들면 20챕터면 이런 파워포인트가 20장 나오는 거예요. 나의 생각으로 사람들한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대학원생들하고 스터디에서 읽고 나면 이제 멘탈 머슬, 책 읽는 머슬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죠. 지금은 이건 굉장히 심화 과정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들어보는데도 지금. 네. 그렇게 하기 어려우시면 네. 3331 전법만 한번 실천해 보시면. 그러니까요. 이제 너무 심화 과정이라 네. 와, 그래서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어려운 거, 복잡하고 많은 양을 한 줄로 요약하면 한 줄로 요약하는 게 바로 제목을 정하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응? 예를 들면 이제 부부끼리 주말에 커피숍에 가서 네네. 똑같은 책인데 읽었을 때 느낌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사람마다 또 생각이 다르잖아요. 네. 뭐 이렇게 해서 대여섯 명 이렇게 만나서 한 권의 책을 읽고 독서 토론을 하고 거기서 느낀 점을 또 쓰고 그러면 이거야말로 책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을 나의 것으로 소화시켜서 나만의 지식을 창조하는 점 이런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그렇게, 방법이 있네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읽고 어디다가 던지고 아예 읽지도 않거나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책을 다 읽고 저도 이제 교수님 말한 대로 제가 이제 하루 일지 쓰면서 이렇게 써놓은 게 있는데 지금 또 얘기 나누려니까 갑자기 또 생각도 안 나고 그러네요. 네. 이거 좀 그 연습을 좀 제가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의 문장 노트를 여러 개 갖고 다니는데요. 거기에 글 나오는 것 중에 이렇게 손으로 써봐 이렇게 직접. 손으로 쓰는 동안은 손은 제2의 뇌라서 손이 자꾸 이렇게 움직이면 더 강력하게 각인이 돼요. 그 쓸 때가 더 이제 나한테 내 것으로 될 확률이 더 높은 거죠. 써라 쓰면서 해라. 저기 써 있잖아요. 쓰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쓰면 쓰임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좋네요. 네. 예. 왜 인생이 사막인지 사막한테 물어보자. 120km 지점에서 이제 제가 탈진 상태가 와가지고 도전은 성패에 관계없이 그 자체가 좀 아름답다는 걸 느꼈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지금부터라도 내가 과거의 인생하고 다르게 살려면 그럼 요 사이에 격차가 있어요. 언어의 틈새라고 합니다. 땀을 흘리고 그러면 몸이 상쾌해지잖아요. 네, 그럼 머리는 명쾌해지고 가슴은 유쾌해지고 영혼은 통쾌해집니다.